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백종원 기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앉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친숙하네요 이제. 저희가 없을 때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 백 기자랑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됐다고 해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요즘 근데 보니까 다 좀 부정적이에요. 여론이 좀 좋지 않다. 관세 이대로 진짜 이렇게 할 거냐? 그런 미국 내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궁금함은 야, 그 여론 때문에 그럼 트럼프가 방향을 트는 건지, 아니면 나 몰라라 그대로 가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 타이밍에 한번 미국 내에서 최고의 관세 전문가를 모셔야 되겠다. 미국 현지에 계신 분을 모셨는데 마침 한국어도 너무 잘하셔서 오늘은 영어 대신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ACI 법률그룹의 김진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한국말도 잘하시고. 네, 약간 농담처럼 했지만 요즘 미국에 이제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그 진짜 신문에 나온 것들 보면, 외신에 나온 것들 보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내부에서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기사들이 최근에 있던데요. 네,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역대 대통령 그 승인율이 제일 좀 낮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미국 국민들이 관세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뉴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랑 조금 다른 그 느낌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주위에서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약간 뭐 이러다 말겠지 하는 의견도 있는 뭐 그런 것보다 모양이네요. 지금 사실 한국 유튜브나 뭐 이렇게 뉴스 미디어를 보면 미국은 뭐 절단 나고 뭐 중국은 뭐 버틸 수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 트럼프는 초조하고 시진핑은 뭐 약간 느긋하다 뭐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과연 그럴까 하는 뭐 그런 토픽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해 주신다. 궁금하긴 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변호사님 준비하신 거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죠. 먼저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을 얘기하면서 사실 관세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기업체에서도, 오늘도 제가 2시에 많은 기업체 분들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관세를 얼마가 부과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관세에 대한 공부를 약간 좀 교과서적으로 한 10분 정도 공부를 좀 하면 어떻겠나. 좋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지금 현재 관세율은 한국산은 FTA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없죠. 없는 게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10%의 상호 관세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뭐 25%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이제 기본 관세에다가 2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렇게 부과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되고. 10%, 자동차 등등은 25%. 좀 한국 간단하죠. 근데 중국은 약간 복잡해요. 중국은 일본 기본 관세에다가 301조라는 또 추가 관세, 그리고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 그다음에 펜타닐 상호 관세 20%,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추가 상호 관세 125%,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죠. 오히려 자동차나 철강이 조금 더 간단한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설명드려도 조금 이해하기 힘드니까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샘플을 다음 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스웨터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입는 스웨터. 이 스웨터를 이게 이제 그 품목 번호가 6110인데요. 요거를 관세표를 찾아서 우리가 관세를 한번 공부를 하니까 이왕 관세를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보면 이 타리프 스케줄이라는 데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세금에 얼마 낼 것인지 보는 거죠. 여기 노란색으로 보면 32%다.
즉 지금 이 중국에서 스웨터를 하나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기본으로 32%가 관세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현재도? 그렇죠. 현재로 지금까지 트럼프 이전에도? 트럼프 이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번호가 일자가 하나 있는데 추가 관세가 있다는 뜻이죠. 트럼프 이전에 여기 7.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칼럼 1이 있고 칼럼 2가 있어요. 이 칼럼 2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칼럼 2는 적성 국가입니다. 예를 들면 뭐 노스 코리아,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이미 거의 무역 거래가 없을 정도로 관세가 높아요. 그래서 이번 상호 관세는 적용이 되지 않죠. KR은 코리아니까 코리아는 풀이라는 거죠.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스페셜 요런 나라들은 풀이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32%다. 저런 티셔츠, 스웨터의 경우에. 스웨터의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세를 실제로 적어보면 한국산일 경우에는 관세가 없는 데다가 상호관세 10% 붙으면 1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국산일 경우에는 32%에다가 일반 32% 그렇죠. 기본으로 가고. 트럼프 이전에 요 노란색으로 한 것은 트럼프 이전입니다. 7.5%.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에도 벌써 39.5%의 관세가 있었어요. 원래도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뉴스 미디어에 보면 중국 관세가 145%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고 그보다 더 많아요. 자, 그래 여기다가 20% 펜타닐 관세를 붙이고 그 다음에 1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토탈 184%가 나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184%가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도표를 왜 보여주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 딜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관세가 내려갈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제가 다음 장을 보면 트럼프 전후에 중국산의 관세를 보면 미국에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가 2.5% 정도 돼요. 그런데 중국 관세 평균은 2024년도 기준으로 한 20.8% 이런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아까 스웨터는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사이라면 여기다가 관세가 30%만 붙여도 55%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관세죠. 어마어마하죠. 내가 10만 불어치를 물건을 수출하는데 5만 불을 관세로 내야 된다.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이미 거의 40% 정도 붙여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이미 지금 현재는 뭐 20 몇 프로 붙어 있지만 여기다가 추가 관세 145%를 붙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60%로 좀 낮추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60%를 낮춰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추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내가 중국을 60%를 때릴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추가적으로 60% 때릴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트럼프 취임 이전에 2024년도에 관세에다가 60%를 추가하겠다. 그 얘기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니까 한 30% 정도는 생각하는구나. 절반이니까. 딜을 해야 되니 그렇죠? 여유를 남겨두는 거죠. 깎는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죠. 불렀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게 30% 정도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딜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60%를 붙이면 지금도 25% 정도 되는데 85%다? 이건 러시아보다 더 많이 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그냥 이건 하지 말자는 거고. 수입을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관세라는 것이 추가 관세가 딜을 하더라도 30% 범위 내에서 될 거다라는 추측이 할 수가 있는 그럼 거죠. 현재 새로 부과한 게 펜타닐하고 상호 관세로 부과한 게 145%잖아요. 145%가 결국 이런저런 협상을 거쳐서 대략 한 30% 수준까지 낮춰줘야 그래도 말은 될 거야. 말이 될 거다. 30% 정도 낮춰주면 중국이 환율 조절하고 가격 인하하고 뭐 이렇게 좀 맞춰보면 그런 대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래도 기존에 한 20% 정도 관세 있는데도 합치면 5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뭐라도 얘기거리는 될 거다.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서바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100%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하지 말자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관세 시대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관심 있는 것이 그럼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약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타립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관세를 절약하는
그런 방법. 요거 지난번에 살짝 배웠는데 살짝 했는데 오늘 약간 이제 마치 이제 다른 것인 양. 다른 좀 이렇게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살짝 바꿔서 수출하는 방법.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조금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자, 예를 들면 안 대표님이 진공 청소기를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너무 비싸니까 중국에다 공장을 차렸어. 그런 사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을 차려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웬만큼 관세가 기본 관세가 있지만 한 20-30% 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중국이 싸네 그래도. 그래도 중국이 싸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 저 추가 관세를 붙이면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170%가 나와요.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 다시 한국으로 돌려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으로 돌려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이 중국에 있는 부품과 한국에 있는 부품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요걸 한국산 원산지로 탈바꿈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타리프 엔지니어링을 했을 때 이제 한국 기업들이 관세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10%만 붙이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런 거 할 때 왜 야 장난치지만 해서 부품은 어느 정도면 안 되고 뭐 하고 그 다 엄격하지 않습니까? 엄격하죠. 엄격하고 그 레귤레이션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기업들과 중견기업, 뭐 대기업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립만 한국에서 마무리만 부품 다 중국에서 만들고 야 최종 조립은 한국에서 조립해서 한국에서 수출하는 걸로 하자. 그런만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죠. 거기 상당한 이제 룰이 여러 개가 있어요. 꽤 복잡한 룰이 있는데 그 룰에 맞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해당되는 이 제품인데요. 이게 서랍이지만 사실은 철강의 어떤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알루미늄일 때는 관세가 있는데 요것만 살짝 철강으로 바꾸면 관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가격보다 철강이 약간 비싸다 하더라도 관세를 고려하면 바꾸는 게 낫죠.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관세를 줄이는 거죠. 네. 야 저런 것도 관계가 돼요. 그럼요. 모든 것이 다 관련이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나든 뭐 전화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자문을 요청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관세가 너무 높으니까 또 서바이브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안 대표님이 중국으로 화장품을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해요. 수출을 10,000브루치를 수출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DDP 조건이라는 것은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수입자가 관세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계약을 수출자가 하겠다고 계약을 해버린 거야 안 대표님이. 수출자가 쫄리니까 팔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냥 낼게요라고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웬걸 된통 이번에 관세를 맞아버렸잖아요. 어차 난리 난 거죠. 나 이렇게는 많이 못 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이니까 10,000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8,000불이라고 하고 그 2,000불은 뭐 컨설팅을 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면 관세를 10,000불 기준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8,000불 기준으로 내니까 조금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운 계약서, 일종의 다운 계약서 같은 거네요. 자, 그러면 질문인데 이게 합법적일까요, 아닐까요? 다운 계약서 쓰는 게 부동산 거래에서는 불법인데. 불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통과는 일단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의심하지 않는 한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때 이제 저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사후적으로 이런 것도 발견해낼 수 있어요. 발견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안 대표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계약을 미국에 있는 회사랑 맺을 때 나 도저히 관세를 못 내겠다. 당신네들이 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FOB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화장품을 1,000,000브루치를 팔아요. 1,000,000브루치 팔고 이번에 관세가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도 이제 안 대표님이 걱정을 안 하는 거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입자라고 합시다. 근데 안 대표님 이제 너무 관세가 높으니까 1,000,000불에 10%만 해도 100,000불을 관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이익이 남지를 않아. 남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지를 않으니까
안 대표님한테 전화를 하죠. 예. 아, 대표님 이렇게 소재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안 대표님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할인 좀 해주세요. 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알겠어요. 조금 할인해 드릴게요. 할인해 주죠. 그죠? 예. 왜냐하면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예. 미국에 론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던 겁니다. 수출자가 관세를 낼 거야라는 거죠. 이렇게 관세를 고관세를 해도 예. 결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수출자가 알아서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팔려면 결국은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질문이 합법적일까요? 이건 합법적이겠죠. 합법적으로 보이죠, 그죠? 합법적이죠. 근데 내가 할인해서 판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게 합법적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90만 불을 해야 돼요. 네. 단지 내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운 계약서는 안 되고 실제 계약이 그래야 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항상 관세 회피 목적으로 할인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변호사님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계약서가 예를 들면 난 90만 불어치 판 거야. 둘이 90만 불어치 계약서를 하고 90만 불의 10%인 9만 불을 관세로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합치면 대략 100만 불. 뭐 비슷하네. 뭐 99만 불 그렇죠. 비슷하네. 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이거를 다운한 거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 계약서밖에 없는데. 모르죠. 네. 모르는데 이게 세관에서 막 빅데이터를 돌리면서 의심되는 걸 일단 홀드를 시켜요. 아 정말요? 평소하고 살짝 다른 걸. 그렇죠. 많이 다른 거. 살짝 다르면 캐칭이 안 되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품목이 옛날에는 좀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다가 네.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기준의 가격의 그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히 중국에서 오는 이런 그 가격의 범위는 그 열심히 상당히 좀 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좀 이게 좀 걸릴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그러니까 합법이긴 한데 열심히 쳐다보고 만약에 발각되면 모든 수료가 충분히 있으면 그러면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수료가 없다, 말로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건 계약서만 잘 쓰면 괜찮네요. 계약서 플러스 이제 송금했던 기록들 이런 것들을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 관세를 피해갈 수 그다음에 있을 뭐 거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거래 금액을 인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들한테 좀 스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트럼프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나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해석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뭔가 말은 하는데 암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록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많은 부분이 이 관세에 대한 생각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No Trade is Free라는 그 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진심이긴 한데 과장된 진심이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자, 그 얘기는 관세를 분명히 부과하면 하는데 이게 오버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일단 뻥튀기해서 지금 얘기되는 건 그렇죠. 근데 전혀 아닌 건 아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협박을 하는 것도 과장된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말씀한다는 트럼프 거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보단 결과적으로는 줄어들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거죠. 그다음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 미국에 도전하게 됐다는 마음이 있지만 굉장히 축소시킨 진심이죠. 반대로. 진짜 둘이 잘 만났네. 그리고 이제 그 위협도 아예 숨겨진 축소뿐만 아니라 숨겨진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위협이다.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겠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큰 전제는 이 관세라는 것이 마가의 핵심 수단이라는 얘기죠. 이전부터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관세는 아까 표현대로 외국인이 부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어쨌거나 그렇게 될 결국 거다. 아까 말씀하신 할인을 하든 뭘 하든 수출자가 부담하게 될 거야. 아니면 뭐 환율을 조작을 하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미국 경제를 이 관세는 복원하는 치료제다. 미국이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치료제가 잘못 쓰면 후유증이 심하죠. 예. 네.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관세의 세 가지 역할도 지난번에 세수와 산업보호, 상호성, Revenue Restriction, Reciprocity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하니까 좀 문제가 생겨봤다 그런 얘기죠. 네. 저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려면 네. 결국은 관세도 적절한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그러면요. 네. 결국 서로 부담하는 정도가 돼야지 막 100% 이상 이런 거는 서로 안 하자는 뜻이고 안 하자는 뜻이죠. 조금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그럼 그냥 내가 그거 부담할게 이렇게 되는 그 마지노란 노선 그 선까지 찾아갈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하는 7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많은 뉴스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한번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제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안 알고 있는 이 제조업 부활, 그렇죠? 많이 알고 있죠. 일자리 창출 너무나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질문하실 거잖아요. 미국이 무슨 제조업을 가져가서 뭐 되겠냐? 그러니까요. 네? 되지도 않는다. 가져가서 한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제조 부활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 관세 전쟁 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키워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철강 자동차, 그렇죠. 철강 자동차. 이 3개를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뭘까요? 중국 철강 자동차? 네. 제조업? 중국입니다. 다 중국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니, 모든 것이 포커스가 중국에 맞춰 있다는 거죠. 이 7가지 무역 전쟁의 목표도 보면 거의 중국이라는 그 포인트를 잡으면 문제가 좀 해결돼요. 자, 아까 말한 제조업이 미국이 무슨 제조업을 하겠어 다시라고 생각하는데 제조업을 해야만 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미국의 그냥 라이벌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국을 완전히 위협하는 실질적인 적이라는 거죠. adversary, at least. 너무 컸다는 뜻이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중국. 너무 컸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잡혀 먹힐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너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그런 인프라, 소위 말해서 전쟁이 터지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렇죠. 조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강이 필요한 거고,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반도체 필요한 거고, 히토류 필요한 거고, 이런 산업들은 당연히 first priority로 제조업이 부활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대비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세수 확보인데요. 세수 확보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을 좀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관점인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 역사상 2022년도에 관세가 제일 많이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불과 111 빌리언, 111 빌리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근데 이제 보편 관세를 10%를 부과를 한다면 미국 수입 금액이 3.5조 달러 정도 되니까 3천억 달러에서 3,500억 정도의 달러 규모의 세수가 걷어지는 거죠. 10%만 붙여도. 그럼 3년이면 1조 달러가 절약이 된다는 거죠. 세이브가 된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관세를 부과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놓지는 않는다는 그런 포인트로 이해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관세가 올라가면 그만큼 수입량이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관세가 들어오는 돈도 적어질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들이
관세가 높으면 관세가 적게 내는 방법으로 다 살게 되어 있어요. 피해 가서 이렇게 피해 이렇게 피하든 저렇게 피하든 뭐 중국에서 구입을 안 하고 뭐 다른 데로 오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관세가 거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실수의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늘긴 늘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7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또 무역 적자 해소입니다. 네. 이 무역 적자 해소도 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면은 이것도 포커스를 중국에 맞춰보는 것입니다. 자, 무역 적자를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그죠? 예, 예. 중국이 무역 흑자 제일 많죠. 제일 많이 받았죠. 자, 중국이 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 많은 그런 자본을 가지고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중국 경제를 당연히 일으키고, 그렇죠. 뭐 딥시크도 만들고 했죠. 뭐. 무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예. 그리고 다시 미국에 투자해서 예를 들면 군사 기지 근처에 땅도 사고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다 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게 무역 흑자를 주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 적자도 사실 무역 적자가 달러 패권 국가가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가 무역 적자를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요. 뭐 경제학자들이 당연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무역 적자를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 실질적으로 많이 줄였어요. 일기 때도.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택도 없는 소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역 전쟁의 7가지 목표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분은 그 중국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는 무역 적자는 그냥 허울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서비스 상품 이런 거 하면 흑자도 꽤 내고 그렇죠. 중국에서 돈 벌어들이는 거 보면 뭐 애플이니 메타니 이런 회사들도 돈 많이 버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꼭 진짜 완전 손해 보는 장사만 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무역 적자를 얘기하는 게 말씀하셨던 데 그냥 중국을 견제하려고 이런저런 명분을 찾다 보니까 야 무역 적자가 얘는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잡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좋은 포인트인데요. 좋은 포인트인데 이제 무역 흑자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월가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달러를 가지고 채권을 사가지고 다시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월가에서 야 어차피 그 돈 다시 미국 들어와서 미국의 그 비즈니스 부스팅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다시 미국으로 투자한 그 자금이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산 증식이라는 거죠. 그 자산 증식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18 트릴리언 달러가 자산 증식이 됐는데 그만큼 미국 관점에서는 18 트릴리언 달러의 국부가 유실됐다는 뜻이고 달리 얘기하면 크레딧 카드를 18조 달러를 가지고 후손에게 넘겨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후손들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Anyway, 애틀리스트 무역 적자 해소가 중국을 타겟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정 적자를 리세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무역 전쟁을 관세 정책을 이 얘기도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조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배경이 참 중요한데, 자 예를 들면 안 대표님이 미국에 사시면서 이제 연봉이 한 5만 불 정도 돼요. 5만 불 정도 된다고 칩시다. 지금은 5만 불이 그렇게 많은 봉급은 아닙니다. 미국은 사이즈가 다르구나. 5만 불의 연봉을 받는데, 근데 뭐 미국 가보니까 자동차도 사야 되고 집세도 많으니까 생활해 보니까 1년에 5만 불 생활비가 한 7만 불이 들어가. 간당간당 할 수 있겠다. 거의 7만 불 가까이 들어가니까 5만 불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써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계속 크레딧 카드가 그러니까 1년에 2만 불씩 그냥 크레딧 카드 쓰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안 대표님 워낙 이제 여기 언더스탠딩해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대표님 믿고 그냥 은행에서 계속 이
크레딧을 올려주는 거야. 계속 올려줘요. 아, 돈을 편하게 쓰시라고. 근데 1년에 계속 2만 불씩 적자야. 예. 그 직장에서 5만 불밖에 못 받으니까 예. 그 적자가 계속 나는 거죠. 그 나가서 얼마까지 났느냐? 적자가 37만 불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빚이 적자가 계속 빚이 누적 적자가 미국이 연간 미국 정부가 이 수입을 하는 그 세수가 한 5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는 6.7조 달러를 비용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썼단 말이죠. 그 almost 2조 달러의 비용을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살림을 살았다는 얘기죠. 일례 살림을. 계속 빚내서 살고 빚내서 살고. 그게 지금 36조 달러, 37조 달러가 됐다는 거죠. 예. 자, 안 대표님은 빚이 지금 37만 불이 됐을 때 옵션이 뭐예요? 망하느냐 아니면 깎아주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37만 불에 내가 빚이 있잖아요. 예. 나는 5만 불짜리 월급쟁이야. 네. 근데 그러면 30만 불이요. 은행이 갑이에요. 내가 갑이에요. 내가 갑입니다. 그럼요. 내가 갑이다. 빙고. 나 배째라. 나 모르겠다. 나는 그렇죠. 배째라. 자, 내가 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은행이랑 딜을 합니다. 얼마까지 깎아줄래? 빚을 어떻게 딜합니까? 자, 보통 딜은 야, 내 좋은 직장이야. 나 지금 저 언더스탠딩 대표야. 나 믿고 좀 기다려줘. 좀 기다려줘. 이자를 한 10년 동안 좀 받지 마. 예. 10년 뒤에 내가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갚을게. 잘 팔릴 수도 있어. 그렇지. 자, 10년 뒤에 갚겠다는 거죠. 예. 그 마이런 리포트가 100년짜리, 100년짜리 그 뭐야 저 채권을 수합한다는 그 얘기가 똑같은 컨셉이에요. 똑같은 컨셉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파퓰러하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식의 뱅크랍을 이런 파산을 6번이나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경험자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그 마이런 리포트가 봤을 때 it makes sense. 왜냐하면 ordinary people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컨셉 자체가. 야, 그게 말이 돼 이런 게 아니고. 왜? 누가 갑이야? 빚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갑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 시장에 들어와야만 돼. 그리고 나는 돈을 지금 벌기 때문에 그냥 망하는 것보다 내가 5만 불 벌어서 한 달에 100불이라도 갚으면 은행에서는 100불을 받잖아요. 그렇죠. better than nothing. 그렇죠? 그런 컨셉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큰 목표예요. 사람이 가구나.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미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굉장히 가능한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죠. 뭐 저런 이상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이상한 게 아니라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있을 법한 얘기를 용감하게도 이거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플라이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러면 그 100달러 영구채로 전환한다는 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만만한 게 아니죠. 이제 개인일 때는 그게 가능한데 국가 대 국가니까 또 많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건 다르지만 컨셉은 굉장히 심플한 컨셉이다. 이게 뭐 황당무계한 그런 티어리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우리 엄청나게 그런 많이 해줬어요. 변호사들이 론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37만 불의 빚을 5만 불에 그냥 합의를 본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3년 동안 이자를 안 내고 그냥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미국적인 아이디어구나. 굉장히 미국적인 아이디어고 미국이 그 정도로 지금 힘들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요. 다섯 번째는 세계 경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재조정한다. 자, 지금까지 보면 WTO라든지 뭐 한미 FTA 여러 가지 뭐 납타 이런 모든 다자간의 거래들이 다 중국의 영향권이 있고 우리는 재미 못 본 거예요. 하나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 그냥 국가 대 국가로 양자 간의 대화를 바꿔서 판을 싹 다 엎어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관점이 미국 전쟁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고 여섯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지면 힘들 거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간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봐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선거 이길 수 있겠냐 그러는데. 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단추를 좀 잘못 낀 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이 관세 정쟁의 목표 중에 클리어한 목표 중 하나가 중간 선거 승리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시작했는데 뭔가 지금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퍼스트, 이게 제가 붙여본 건데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트럼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관세 정쟁도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면 무역 전쟁에 중요한 관세를 남의 나라에다가 145% 관세를 매기면서 이 카톡 하나 찍 올린다? 예. 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해요. 그럼 누가 좋아지나요? 뭐 예를 들면 트루 소셜 미디어 하는 회사는 엄청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오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니까. 다 쳐다볼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인했거든요. 조인 안 하다가. 이게 그죠. 우리나라였으면 탄핵감이에요, 사실. 탄핵, 그렇죠. 완전히. 그뿐만 아니라. 무슨 코인 내지 뭐 난리잖아요. 아주. 자, 그뿐만 아니라 사실 보면 이 관세 부과하는 날, 주식 폭락하는 날, 그리고 또 유예한다 그랬다가 주위에 사람 돈 벌고 지금 의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인사이드 트레이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부자 거래. 예,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또 왜 그렇게 코인을 많이 하는지, 그렇죠?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그러면 트럼프가 왜 그렇게 갈팡질팡을 하고 있나, 이렇게 헤매고 있나, 지금 이렇게 엄청 욕 듣고 있나? 이게 교과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원래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로버트 아이하이저한테 배웠는데. 그 책의 430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세는 너무 중요한데 균형을 이룰 때까지 모든 수입품에 매년 점진적으로 높은 비율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수십 년에 걸친 무역 불균형을 되돌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만 소비자 물가 상승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딱 잘 써 있네요. 그렇죠. 이 나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속적인 무역 적자는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심지어 오랫동안 사실 37만 불 빚졌는데 한꺼번에 갚을 수가 있나요? 안 된다고요. 상당히 안 대표님이 10년 일을 하셔야 갚을 똥말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필요한 지출을 미룬다고 해서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 조금씩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too much, too fast 한 거죠. 너무 성급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게 원래 계획은 아니었거든. 근데 트럼프 생각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14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뜻은 아니거든. 상징적이라는 얘기란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집사람한테 자기가 동창회 우리 가는 거 알지? 어제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 안 가 그래요. 왜? 아니 왜? 안 간대요. 여자분들이 동창회 가자 그럴 때 안 간다는 게 안 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실제는 나 뭐 없어. 옷 사줘라는 얘기거든. 옷이 없다는 거거든. 그렇지. 이게 안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진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145% 관세 아니에요. 좀 쉽게 그냥 알아서 좀 방비도 좀 주고 뭐 10% 그냥 해주고 해달라는 거죠. 그럼 와이프, 우리가 이런 집사람이 그 자기가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 현대카드 하나 줄게. 그러면 기분 좋게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근데 진짜 안 가버리네. 이런 분위기로 몰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말을 뭔가 다른 걸 원하는 게 있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거 어려워요. 솔직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다리를 뭔가 좀 잘못 나갔잖아요. 잘못 나가서 이게 돌려가야 돼. 우리가 이제 골프 칠 때 보면 골프가 처음에 한 레슨 한 6번 받고 그다음 필드로 나가요. 필드로 나가는데 보면 공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제 선생한테 가서 기본기를 다시 배워야 돼. 그래야 공이 똑바로 가는데 이제 계속
자기 혼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벌어지는 거야. 왼쪽으로 갔다 고치기 오른쪽으로 힘들어. 갔다. 이게 예. 고정화가 되는 거죠. 제가 그게 약간 염려돼요 지금.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과감하게 그 원래 목표했던 그 관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너무 세게 지른 것 같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해야지.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반대하는 시각들의 의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인플레이션 촉진, 공급망 붕괴, 무역 전쟁, 금융 불안정, 외교 갈등, 뭐 어마어마하게 다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저 민주당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리고 이 미국의 내부 정책이 좀 실패했고 지금까지 신경 안 썼고 중국은 굉장히 준비해왔다는 걸 인식을 해. 근데 우리가 대책은 없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반면에 찬성하는 시각을 한번 보면요. 야, 이 관세 정쟁은 중국을 상대하는 것인데 중국은 우리 단순한 경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전략적으로 우리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나라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눌러야 돼 여기는. 그렇죠. 지금 안 누르면 나중에 힘이 우리가 영원히 어쩔 수가 없다. 큰일 난다. 이 관세 정책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관세 인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플레인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관세가 수입 금액이 3.5조 달러 정도에서 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한 11%인데 에너지가 13%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을 홀드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나도 적당한 관세 같으면 이게 핸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막 이런저런 뭐 20몇 퍼센트, 100몇 퍼센트 했지만 결국은 그 실제 범위 부과하는 안에서 범위 안으로 내려올 거다. 인플레이션이 크레이지하게 어느 정도까지 괜찮겠지만 크레이지할 정도로 관세를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면 안 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계획도 그게 안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자기가 세게 한다는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트럼프 스타일 때문에 지금 약간 이게 언밸런스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언밸런스하게 한 것이 또 워킹할 수도 nobody know.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의 우려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트럼프가 나 관세 부과할 거야. 처음에 취임해서 막 했을 때 다들 트럼프의 원래 전략은 그거야. 트럼프가 막 우리가 무역을 끝내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협상용일 거야. 그렇죠. 협상용이고 결국은 얻어낼 걸 얻어내고 결국은 미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투자할 때야. 초반에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다들 많이 예상했다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더니 좀 나쁜 말로 진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넘어서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나오면서 이게 원래는 100 몇 퍼센트가 말이 안 되니까 결국 내려올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도 막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지금의 게, 걱정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의 걱정은 그런데 사실은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게 여전히 그래도 합리적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합리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고 예를 들면 최근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렸고 시진핑의 전화를 안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필요하면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전화를 한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everything okay 하면서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는 시진핑이 먼저 전화했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거짓말은 할 거다. 이 거짓말이 아니라 트럼프가 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굉장히 평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누가 자존심이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는 필요하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시진핑은 체면을 차려서 자기 민족의 어떤 공산국가의 수장으로서 뭔가 있지만 트럼프는 관계없어. 내가 먼저 해도 그렇게 해서 이 협상 테이블로 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언론에서 내가 시진핑이 먼저 했다고 해버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저 멀키하게 돼버리니까 진실 공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게 티피컬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냥 얻어낼 것만 얻어내면 돼. 근데 망치려는 의지는 확실히 없는 것 같아. 그런 당연하죠. 건가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시진핑하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트럼프랑 시진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를 먼저 보면 트럼프는 이제 46년생 개띠. 그리고 시진핑은 53년생 뱀띠. 안 대표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개띠와 뱀띠가 붙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띠만 봐서 띠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는 이 부자 연예인이에요. 네. 호텔도 있고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부자 연예인이고 시진핑은 중국이란 전체 나라의 기업의 CEO예요. 네. 대기업 회장님이십니다. 대기업 회장님하고 돈 많은 잘 나가는 연예인하고 누가 이깁니까? 대기업 회장님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이런 말이 있다며요. 연예인하고 대기업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를 걱정해야 돼. 이 두 사람은 둘 다 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연예인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대기업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기업도 걱정할 필요가 양쪽 다 안 망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 등을 탈 것인가만 고민하면 돼. 양쪽 다 타면 더 좋고.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그런 얘기죠. 자, 앞으로 일어날 일, 트럼프의 그 액션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요 얘기를 좀 들으면 왜 트럼프가 이런 액션을 하는구나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몸에 배어 있는 이 협상이든 이 협박이든 어떻게 표현해도 좋은데 그런 액션이 나오는 그 베이스가 있어요. 그 베이스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이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같으면 이제 말하자면 뭐 특수부 출신의 공안 검사야. 연방 검사. 이 소비에트 냉전 시대에 공산당을 때려잡는 그런 아주 잘 날리는 잘 나가는 연방 검사였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검사에서 물러나게 되고 변호사 개업을 해.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마피아 이런 사람들 변호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리고 뭐 에드 카치 이런 저 뉴욕 시장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변호하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에 이 부동산 사업을 좀 세게 하면서 확장을 하다가 연방 정부에 소송을 당합니다. 이런 저 흑인들을 좀 미스트리트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하는데 이때 수소문을 해서 가장 강력하고 뭐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변호사 없어? 잘 싸우는 변호사, 잘 그렇죠. 싸우는 변호사. 한마디로. 자, 이 사람을 누가 추천했어요. 이 사람을 하야하고 난 다음부터 트럼프의 부동산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용한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럼프가 자문 변호사죠. 자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죠.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가르칩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무조건 소송해라. 예를 들면 내가 뉴욕에다가 아파트 하나 짓고 싶어요. 시청에서 허락을 안 해줘. 무조건 지어. 일단 먼저 지어놓고 시청에서 시비를 걸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시장 바뀌어. 그러면 이 친구가 나가서 합의 봐. 사진 찍고 테이프 끊고 공원 만들어주고 뭐 연못 만들어주고 everybody happy. 그죠? 일단 지르는구나. 일단 지르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소송으로다가 공격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랑 붙을 때도 슬리피죠. 간단하게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잖아. 모든 사람 다 별명이 다 있어.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절대 트럼프 대통령 사과 안 합니다. 항상 정당화를 시키지.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언론을 어마어마하게 이용하는 그런 택틱이죠. 언론은 전투장이자 무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론 좋아하죠. 그리고 승자로 항상 이미지를 유지해요. 뭔가 좀 잘못되더라도 뱅크랍 6번 했더라도 이거 재조정이야. 리어저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래를 전쟁처럼 한다는 거죠. 압박과 협의 지치게 하거나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택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진핑이 버티고 온다 하더라도 탄핵되지 않는 한
트럼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에 배어서 지금 거의 80인데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막 트럼프가 이제 몸이 닳았어. 뭐 시진핑한테 왜 전화가 안 오지? 그래서 막 종종거리고 있어. 그런 분위기 아닐까요? 아, 그거는 좀 트럼프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의 얘기인가요? 한참 몰랐죠. 네, 모르는 얘기죠. 트럼프가 바뀌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예를 들면 자 보세요. 그 심지어 수상에서 악수를 청하는데도 안 받잖아요. 자기 싫으면. 예. 그럼 우리 TV 많이 봤잖아요. 악수 안 받는 거. 네. 예, 상대방 무슨 민망하는 거. 주지사 부인이었나? 네. 안 해요. 뭐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아주 특별한 사람 뽑은 거죠. 아주 진짜 크레이지한 사람 뽑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시진핑한테 전화한다니까요. 필요하면. 지금 전화할 단계가 아닌 거지. 그냥 아니니까 안 한 네. 거지. If time's coming, 왜 안 he's 오지? gonna call. 이런 거 고민은 안 한다 그냥. 물론 이제 기다리겠죠. 예. 뭐 안 오면 나중에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제가 했다고 그러면 되니까. It doesn't matter. 진짜 간편한 생각이네. 간편한 생각이에요. 와. 사실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도 포함해서 막 그냥 그 아주 기가 막힌 경제 테오리를 하고 막 예.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so what? 트럼프 대통령 어차피 그건 몰라요. 그 복잡한 경제 테오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책도 안 보는 분이 TV만 보는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에 실패할 수 있으면 어떻게 실패가 되느냐. 그거를 좀 제가 알려드리고 예. 싶은데 예. 제가 그때 이 대표님한테도 그때 저한테 예. 전화를 통화를 했을 때 변호사님 이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네. 그날 발표하는 네. 날. 네. 3개월이면 일단은 뭐가 나도 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때 3개월을 미리 선적을 했거든요. 예. 미리 3개월 부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업자, 수입업자들이 그 월마트에 3개월을 갖고 예.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를 들면. 근데 계속 이대로 고관세를 하게 되면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싣지 않아요. 지금 너무 관세가 180%인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나요? 안 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3개월 이내에 뭔가를 우리가 합의를 도출을 해야 애틀리스트 중국은 안 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제가 화장실을 못 갑니다. 화장지가 없어서. 예.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버틸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그 물량들이 줄어나가고 있어요. 줄어나가고 있는데 이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쉽먼트들이 캔슬링 한다는 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 지금 이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관세가 비싸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제 포르브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에 나오는 물동량의 변화인데요. 예.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고야. 컨테이너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막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지에서 미국 그죠? 현지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줄면서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왕창 필요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국에 몰려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 그렇죠. 우리가 경험했던 팬데믹 같은 그런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아주 케이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 네. 자, 그런 신호를 미리 알면 투자에도 도움이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겠죠. 그럼 그런 신호를 어떻게 찾는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좀 공유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게 이제 위클리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물동량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물동량의 변화인데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약간 옅은 블루 색깔은 네. 2024년도의 주간별이에요. 그다음에 이 퍼플 색깔은 지금 지금인데 18주차예요. 네. 18주차인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네요. 이게 위로 올라오지 않고 계속 내려가면 이게 뭔가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이 상하이 컨테이너 그 운임 지수를 봐요. 아. 이 운임 지수를 보면 여기 보면 지난 몇 달 전에 이게 운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예. 이 올라가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선박회사의 운임이 왜 올라갑니까? 누구나 다 배를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그냥 보내는 거죠. 네. 그래 한참 땡겨서 받으려고 땡겨서 한참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캄다운 될 거 아니에요. 예. 줄어들었죠. 지금 이제 바닥에 와 있는데 요거는 금요일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게 금요일마다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가느냐. 그렇죠. 네, 금요일마다 나오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이 참 빨리 행동하기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팬데믹 때는 도움이 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차트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차트가 있는데 이거보다? 네, 예. 이게 이제 매일 움직이는 선박회사 중에서 굉장히 좀 이 요동이 심한 이 짐 컨테이너라는 이스라엘 선박회사인데요. 예. 이 선박회사가 지금 이제 그 연간으로 38%가 빠져 있어요. 예. 왜 하필 이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제가 선박회사의 주식을 좋아하는데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어. 뭐 현대 상승 같은 걸 이제 할 수가 없죠. 예. 없고 이 회사가 굉장히 배당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회사였어요. 네. 팬데믹 때 100% 이상 줬어요. 우와. 배당금 100% 이상 줬던. 대박이다. 근데 그러나 이 주식 사라는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예. 요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 업계에 오래 일을 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유심 있게 보는 편인데 예. 그 상하이 운임 지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변하지만 이거는 그냥 에브리데이 변하잖아요. 주식 차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만 보면 이게 물동량의 변화를 조금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이런 걸 있고. 보고 네. 지금 더 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수출이 될 기미가 보이느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관세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걱정은 3개월이라는 마지노선 유예 기간 줬는데 이 안에 해결되면 매우 다행이지만 그렇죠. 혹시나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해결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결이 안 되면 중국에서 쇼핑을 계속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물량을 줄어들잖아요. 예. 그럼 언젠가 월마트에서 쉘프에 물건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게 가속화돼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풀겠죠. 예. 그러면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리 나니까.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확 몰리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예. 트럼프 의사랑 전혀 관계없이 어. 시스템상으로 붕괴가 온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 그 물류사들이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요. 팬데믹 때처럼. 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하이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 요소가. 그걸 있나? 알게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그럼 있겠죠. 선박 회사 주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게 되죠. 서로 실어야 되니까 엄청 급하게라도. 오르게 되죠. 네, 엄청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스카이 하이하게 오르게 되는 거죠. 팬데믹 때 올랐던 것처럼. 팬데믹 때는 그 운임이 2,000불 하던 게 2만 불로 갔으니까. 예. 예를 들면 자, 제가 미국 분위기를 아까 물어보셨는데 예. 미국 분위기는 약간 공포 분위기. 국회의원들도 약간 함부로 말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고 여론조사를 좀 이렇게 한번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차 100일차에 보면 이 승률이 39%예요. 39%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아요, 사실은. 예. 굉장히 좀 그런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항상 다 좀 점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뭐 콜트의 오더를 안 지킨다,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 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나쁜 점수를 주고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좀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18세부터 29세 사이에 젊은 사람들, 예. 예.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이 42%에서 23%로 떨어졌어요. 보수화돼 가고 있구나. 그렇죠. 자, 그다음에 트럼프 오히려 그 리퍼블리칸에게 대해서는 1%가 더 늘었습니다. 31%에서 어디 갔나? 이 데이터가 보면 예. 슬라이틀리 임프루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슬라이틀리. 예. 그리고 트럼프 퍼스트 텀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다 그래서 똑같았다 그랬어요. 자, 결국은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을 응원해야 되는 건데 예. 민주당 응원으로는 안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너무 뭐 했냐. 대안을 내놔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난리친데도 액션이 없잖아요.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건 그렇지. 네.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이 고착화된 이 질병, 예. 이 질병을 크레이지하게 뭔가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뭘 할 대책을 세우려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반대만 트럼프에 대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상당한 사람이 미국의 지식인들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현상을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의 심각성을 고쳐보겠다는 문제 진단은 매우 정확하다. 예. 근데 미안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대충 해서는 절대 문제가 크레딧 카드 37만 불 안 대표님 절대 못 갚아요. 2불씩 갚으면 과감하게 뭐 어디서 훔쳐오든지 갚아야 된다는 거죠. 빚을 뭐 조정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지. 해야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월요일 불과 며칠 전입니다. 월요일 한국으로 오기 직전에 이제 미국은 스윙 스테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스윙 디스트릭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원의원들이 민주당이 됐다 공화당이 됐다 그런 주가 그런 디스트릭이 있어요. 저희 오피스가 있는 그 동네가 그래요. 이 민주당이 됐다가 공화당이 됐다 그런 주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됐는데 타운홀 미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저 로컬 정치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참석해봐라. 너 관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여기 보면 끝에 보이죠? 화살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질문을 받을 거 아니면 타운홀 미팅이니까. 근데 관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관세가 지금 제일 핫한 거 아니에요?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그리고 왜 사람 자르냐. 전부 다 그런 이슈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관세를 이해를 못해요. 관세가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트럼프 대통령이랑 아주 오랫동안 40 몇 년을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 그 라스라는 사람이 그 어록을 보면 한꺼번에 이 이그제큐티브 오더를 이렇게 100몇십 개를 때린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관세 정책을 약간 물타기라 그래야 되나요? 흐트리게 만든 관세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that makes sense.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쪽 지르고 막 지르면요. 사람도 자르고 여기서는 사람 자르고 뭐 하고 막 온갖 걸 다 하니까. 사람들한테는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조합이 날아가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난리 날 텐데. 근데 이니셜 생각에는 잘하면 물가가 그렇게 크레이지하게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물가가 올랐다고는 그렇게 수치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죠. 지금은 아직은 많이는 안 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직 소위 말하는 하드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은 관세보다는 다른 이슈가 더 많으니까. 반대 의견이 많죠. 반대 의견이 많지만은 관세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이외의 것을 엄청 공격한다니까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관세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사람 쓸데없이 사람을 자르냐? 왜 메디케어에 손대느냐? 소셜 시큐리티에 손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운홀 미팅에 갔는데 관세 얘기는 안 하고 전부 다 그런 얘기만 해요. 저만 관세 물어봐요. 그렇겠네. 자, 이 마지막으로 차트를 하나 보여줄 텐데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이제 미국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이걸 보면 전부 다 6.75 트릴리언 달러를 사용했어요. 2024년도에. 미국 정부가. 그렇죠. 미국 정부가 소셜 시큐리티에 1.4 트릴리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0.9 트릴리언 했고 그리고 빚 갚는데 그 이자 갚는데 채권 이자 갚는데 almost 1조 달러. point almost 9 트릴리언 달러죠. 메디케어 0.87. 디펜스가 0.87. 뭐 그냥 천조국 하듯이 1조 달러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인컴 시큐리티가 있고 베트랑 베네핏이 있고 뭐 여기 보면 뭐 인프라에 투자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미래 성장에 들어간 돈이 여기 어디 있냐고요. 소셜 시큐리티라는 건 어떤 거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은 만큼
그렇게 지불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하고 헬스케어 그렇죠. 자, 이게 곰곰이 뜯어보면 이건 60-70%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어르신애들 뒤치다거리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네. 메디케어뿐 아니라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 들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중국은 그 예산 가지고 예. 뭐 기술 굴기, AI에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형편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그래서 트럼프 생각은 이 소셜 시큐리티 운영 자체를 민관화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정부 사업 자체가. 예. 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 문제를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크레이지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손을 댈 수가 없는 에리아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 네. 자,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근데 뭐 이렇게 투자나 이런 거는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정부가 하는 건 뭐 이런 뭐 소셜 시큐리티, 뭐 헬스, 뭐 이런 거고 또 노인들이 많아지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딜을 하고 있고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봤을 때 시진핑이랑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그 캘렉터를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 캘렉터상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여튼 신경 안 쓸 거다. 계속 간다는 얘기죠.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여론은 하여튼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안 나니까. 그리고 혹시 3개월 내에 해결이 잘 안 되면 물가가 진짜 그때는 튈 테니까 말씀하셨던 병목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진짜 심각해질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여론에 좀 영향을 받는 스타일일까? 그래도 여론을 신경 쓰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여론이고 뭐고 나는 뭐 내가 대통령 다음에 다시 할 것도 아니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일까요?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뉴스는 팍스 뉴스만 보기 때문에 네. 여론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자기 귀에. 딴 거 뭐 팍스뉴스에서도 근데 여론 조금 나쁜 거 그렇죠. 나왔어요. 이번에는 나왔어요. 이번에 예. 나왔는데 예.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여론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많았는데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것처럼 로이 콘의 그 전략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 여러 개 보면 플랜 B가 있어요. 항상 플랜 B가 있어.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면 현실적인 방향으로 뭔가 이게 자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자기 살 길을 찾을 거라는 얘기죠. 트럼프도. 네. 예. 왜냐하면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두 삼등을 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 가보면 뭐 관세 정책에서 난리 난 것 같은데 축구할 사람 축구하고 뭐 그냥 평범해요. 평온해요. 평온한데 데모 하잖아요. 관세 내리는 데모 티켓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노 타치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 핸즈업. 핸즈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든 일이 있지만 계속할 텐데 우리는 트럼프가 뭐 초조하니 느긋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변호사님은 그래도 3개월 내에 어떻게든 해결은 될 거다. 해결 비슷한 방향을 보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더라도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그 관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3개월 안에 내줄 수 있기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먼저 죽을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양쪽 다 합리적으로 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미국 내에서 좀 관세 좀 하시는 분들한테 비슷한 컨센서스입니까? 아니면 변호사님이 약간 좀 소수 의견이십니까? 뭐 이제 관세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냥 실무적인 일만 보니까 저는 그거보다 좀 다르게 그렇게 보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일기 때부터 세미나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읽어보고 했기 때문에 예. 사람이 그 캐릭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잘 포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었는데 위대한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미국을 정말 패망으로 이끄느냐 양당 간으로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크레이지하게 액션을 하지만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진핑한테 필요하면 전화한다는 입장이 제 입장입니다. 전화했으면 좋겠네요. 전화해서 어떻게 뭐 전화 누가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요. 전화해서 해결만 하면 되지. 해결하고 시진핑 먼저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네. 약간 확실히 변호사님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조금 우리가 외신으로만 보는 거하고는 조금 느낌도 다르고. 네. 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실 때 그 미국적인 그 협상의 그 기술이라는 게 되게 동양적인 우리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그 변호사를 이렇게 좀 오래 하면서 느꼈던 게 상대방 변호사들이 그 로이콘처럼 아주 그 지독한 사람들 많고 그래요. 저도 아주 그 프랙티스 초기에 실제 재판을 이제 3주간 배심원 재판을 했는데 그때는 뭐 용어도 서투르고 제대로 몸에 안 배인 상태에서 재판을 했는데 상대편이 진짜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합의를 얘기하는데 합의를 예를 들면 뭐 300만 불 했다가 그럼 우리는 굉장히 놀라잖아요. 근데 300만 불 해놓고 나중에 30만 불로 합의 봐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미국 보통은요 변호사들이 합의를 볼 때 100만 불을 요구하면 우리는 저희 고객 입장에서 제가 10만 불이나 5만 불을 프로포즈해요. 그럼 갭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10배 나요? 10배 나죠. 10배 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100만 플러스 10만 하면은 112만이잖아요. 나누기 하면 55만 불. 50만 불 범위내에서 상대편 변호사는 50만 불 위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는 50만 불 밑쪽으로 당기려고 그러죠. 그런 전략이죠. 그 어딘가에서 합의가 된다. 그렇죠. 10분의 1로 그냥 낮춰서 불러야 되는군요. 그렇게 불러야 중간 과정을 잡을 수가 있죠. 우리 왜 시장에 가서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냥 반토막에 반토막 이렇게 돼서 불러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협상의 전략은 대부분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 감각을 익히는 게 우리한테도 좀 괜히 그냥 100만 불을 했다고 그냥 우리도 100만 불 근처 90만 불로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네. 그러면 이제 아주 협상을 잘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ACI 법률그룹의 김진정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